미영아, 내 어머님? 내 통장 어떻게 된 거냐? 무슨, 거짓말하지 마. 은행 갔다 왔어. 3천만 원 다 어디 갔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30년을 모은 돈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뭐 하는데 썼냐? 말해봐.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으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당장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하지만 난 떨리며 손에 쥔 편지 한 장 때문에 3천만 원을 훔쳤다며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날 법정에 세우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으며 집에서 내쫓았던 그날 나는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구멍가게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고 철커덩거리는 소리와 함께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72살 박순자 30년을 이 자리에서 구멍가게를 지켜온 내가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셔터 손잡이를 잡으며 한숨을 한번 내쉬었고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오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다. 진열대를 닦는 손길이 천천히 움직였고 라면 박스를 정리하면서 과자 봉지를 다시 세우고 먼지 하나 없이 유리문을 닦아내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며느리가 새벽에 준비해둔 도시락이 보였고 꼭꼭 싸맨 비닐 위에 어머님, 점심 드세요라고 쓴 메모지가 붙어 있었으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계산대 앞에 앉아 외상장부를 펼쳤고 빼곡히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훑어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외상도 없어서 좋네. 예전엔 이 장부가 무게만큼 무거웠는데 이제는 거의 쓸 일이 없었고 다들 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으로 바로 주고 가면서 외상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7시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김밥 하나 사가는 학생, 우유 2개 집어드는 아주머니, 담배 한 갑 달라는 아저씨가 차례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그래야지 애들 등교 전에 김밥이라도 사가게. 손님을 맞으며 계산을 하고 거스름 돈을 건네면서 조심히 가요라고 말하는 게 내 하루의 리듬이었고 그 리듬이 30년째 반복되면서 이제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9시쯤 며느리 미영이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침은 드셨어요? 그녀가 손에 든 보온병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며 웃었고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아이고, 이걸 또 가져왔네. 내가 손을 뻗어 며느리 손을 잡았고 그녀의 손이 따뜻했으며 손가락 끝에 설거지를 하느라 갈라진 자국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편찮으시죠?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며느리가 국 한 그릇을 떠서 내 앞에 놓았고 숟가락을 건네며 드세요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공손했으며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미역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고 짭조름한 간이 딱 맞았으며 이 맛이 좋아서 한 숟가락 더 뜨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민이가 오늘 대학 합격 발표래요. 그래, 우리 손녀가? 네, 떨어질 리 없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면서 국을 다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고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이라고 대답하면서 보온병을 챙겨 들었으며 가게 문을 나서다가 한 번 더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녁 8시 구멍가게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을 오르는 다리가 무거웠고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손주 지민이가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사진들이 노랗게 바랜 모습이 보였으며 지민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합격했어요. 그래, 우리 손녀가. 내가 지민이를 끌어안았고 아이의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으며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 사진 좀 봐요. 지민이가 앨범 한 페이지를 가리켰고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으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전 사진. 법정 앞 계단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며느리 미영이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며 그 옆에 내가 서 있는데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가 울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사진 속 며느리의 눈물이 점점 커지면서 그날의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앨범을 잡은 손이 후들거렸고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소파에 주저앉았으며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지민이가 내 손을 잡았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고 그저 사진을 바라보며 20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며느리를 용서했고 그녀와 다시 가족이 되었으며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그날만큼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도 나는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고 아들 진우와 며느리 미영, 갓 태어난 손주 지민이와 함께 살았으며 2층 집 1층은 가게, 2층은 우리 식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새벽 6시 셔터를 올리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고 진열대를 정리하면서 먼지를 털어내고 라면 박스를 쌓으면서 하루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그녀가 매일 아침상을 차려주었고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한 개가 올라간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으며 나는 그 밥을 먹으면서도 며느리를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했고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를 했으며 가끔 외출할 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는 모습이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진우는 그런 내 마음을 몰랐고 엄마 미영이 참 착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며느리 편만 들었으며 나는 그게 서운하면서도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참았습니다. 손주 지민이가 울면 며느리가 안아서 달랬고 기저귀를 갈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엄마는 잘하네 싶었으며 나는 가게 일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구멍가게 계산이 자꾸 안 맞기 시작했고 외상장부를 아무리 봐도 숫자가 맞지 않았으며 서랍 속 비상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내가 깜빡한 줄 알았고 나이 먹으니 기억력이 떨어지나 싶어서 장부를 다시 정리했지만 그래도 계산이 안 맞았으며 냉장고 안 비상금 봉투가 점점 얇아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고 나는 거실에서 외상장부를 정리하다가
현관문 여는 소리를 들었으며 며느리가 조용히 신발을 벗는 소리, 핸드백을 소파에 올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다 와? 내가 물었고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으며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아, 어머님. 친구 만나고 왔어요. 이 밤에? 네, 오랜만에 만나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고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으며 손이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래, 들어가서 쉬어라고 말하면서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 핸드백이 소파에 놓여 있었고 나는 그걸 정리하려다 우연히 안을 보게 되었으며 그 안에서 백화점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새 옷, 구두, 화장품, 합계 금액이 60만 원이었고 영수증 날짜가 어제였으며 나는 그 영수증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며느리가 파트타임으로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쓰나 싶었고 아니면 우리 집 돈을 쓴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영수증을 다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미영이가 요즘 돈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엄마, 그 정도는 괜찮아요. 미영이도 자기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미영이 착한 애잖아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통화 내용이 들리지 않았으며 가끔 다급하게 안 돼, 지금은 안 돼 하고 말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밤이 많아졌고 며느리와 아들이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가끔 들렸으며 미영아, 제발 좀 이해해줘라는 아들의 목소리, 오빠, 나도 힘들어라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벽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손을 비틀면서 말하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으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 100만 원만요. 곧 갚을게요. 무슨 일인데?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돈을 꺼내 건넸으며 며느리가 그 돈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100만 원, 한 달 후 또 50만 원. 며느리는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나는 그때마다 줬지만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으며 외상장부에 며느리 이름을 적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2005년 5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통장 잔고가 0원입니다. 자동이체 실패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고 뭐라고요? 라고 되묻는 내 목소리가 떨렸으며 은행 직원이 다시 한번 잔고 0원입니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3천만 원. 30년을 모은 돈이었고 하루도 쉬지 않고 구멍가게를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으며 아들 장가 보내고 손주 키우려고 아껴둔 돈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고 통장 내역을 뽑아보니 지난 6개월간 조금씩 인출된 기록이 있었으며 매번 50만 원씩, 100만 원씩 빠져나간 돈이 결국 3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출 날짜를 보니 며느리가 외출했던 날들이었고 나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고 계단을 오르는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현관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지민이를 안고 분유를 먹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으며 나는 그 평화가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참을 서서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내가 며느리 이름을 불렀고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으며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네, 어머님? 내 통장 어떻게 된 거냐?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에서 젖병이 떨어질 뻔했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거짓말하지 마. 은행 갔다 왔어. 3천만 원 다 어디 갔냐? 며느리가 지민이를 바닥에 내려놓았고 천천히 일어서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하다고? 30년을 모은 돈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뭐 하는데 썼냐? 말해봐.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으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내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숨이 막혀왔고 계산대 서랍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으며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내가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으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나가라고.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때 아들 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고 상황을 파악하더니 나와 며느리 사이에 섰으며 엄마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진우야, 내 마누라가 내 돈 3천만 원을 훔쳤다. 엄마, 훔쳤다는 말씀은? 그럼 뭐냐? 내 허락도 없이 통장에서 돈을 뺐으면 도둑질 아니냐? 아들이 며느리를 보았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으며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미영아, 내가 말했잖아.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한다고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부터 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죄송해요라고 말해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들이 엄마 우리가 갚을게요라고 해도 고개를 돌렸으며 그저 구멍가게 일만 하면서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진열대를 닦으면서도 손이 계속 같은 곳만 닦았고 계산을 하면서도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외상장부를 펼쳐놓고는 며느리 이름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미영 3천만 원. 그 숫자가 점점 커 보였고 글씨가 번지는 것 같았으며 나는 장부를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으면 3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던 날들, 한 끼를 굶으며 돈을 모으던 날들, 통장에 찍히는 잔고를 보며 흐뭇해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 지금 나는 며느리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들이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 무슨 이유로 남의 돈을 훔쳐? 훔친 게 아니라. 그럼 뭐냐?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갔으면 도둑질 아니냐?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했어요. 뭐? 지난해부터 친구랑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고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빚이 2천만 원이에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작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고
그래서 내 돈을 썼다는 거냐라고 물었으며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미영이한테 부탁했어요. 엄마한테 차마 말씀 못 드리겠다고. 그래서 며느리 보고 도둑질 하라고 시킨 거냐? 엄마, 도둑질이 아니라 빌린 거예요. 곧 갚으려고. 거짓말하지 마. 언제 갚을 거였냐?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고 나는 그날 아들에게도 말을 끊었으며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외상장부를 펼쳐놓고 며느리 이름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30년을 모은 돈이었고 내 인생 그 자체였으며 그걸 훔쳐간 며느리를 그냥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멍가게에 단골 김씨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러게요. 김씨 있잖아요. 나는 계산을 하면서 조용히 말을 꺼냈고 우리 며느리가 내 돈 3천만 원을 훔쳐갔어요 라고 말하는 내 목소리가 담담했으며 김씨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네. 정말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몰래 통장에서 빼갔어요. 어머,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그러려고요. 김씨 아주머니가 혀를 차면서 나갔고 그날 오후부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신의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훔쳤대요. 3천만 원이나? 그러게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며 며느리는 점점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웠고 쌀독에도 잠금 장치를 달았으며 생활비를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지민이 분유 쌀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해도 내가 번 돈으로 살아라고 대답했고 며느리가 파트타임 일을 구하러 나갔지만 내가 미리 돈 내 사람들에게 말을 해둔 탓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가 먼저 너무한 거지라고 대꾸했으며 아들이 며느리를 안고 우는 모습을 봐도 내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이 친구시죠? 저 시어머니인데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며느리 조심하세요. 남의 돈 잘 훔쳐가요. 전화를 끊는 순간 상대방이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렇게 며느리의 친구들 몇 명에게 연락했으며 며느리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면 친구들이 미영아,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고 며느리는 울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그 이후로 친구들의 연락이 끊겼으며 며느리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횡령입니다. 제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몰래 빼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했고 나는 그 서류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지만 멈추지 않았으며 이게 맞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고 며느리는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판사 앞에서 며느리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3천만 원을 인출한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으며 입술이 떨리면서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계단에서 며느리가 내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나는 며느리를 보지 않았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야. 집 나가. 어머님, 제발. 나가라니까.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고 계단에서 손을 모으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었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걸어갔으며 뒤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이 엄마 제발 미영이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안 되라고 대답했고 아들이 그럼 저도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짐을 쌌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나는 그렇게 말했고 아들이 지민이를 안고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혼자 구멍가게를 하며 지냈고 아들과 며느리 소식은 들리지 않았으며 가끔 손주 지민이 생각이 났지만 내가 잘한 거야라고 되뇌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맞으시죠?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고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으며 나는 정신없이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흰 천이 덮인 아들이 누워 있었고 의사가 유가족이십니까? 라고 물었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3시 15분입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천이 덮인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졌고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진우야라고 부르는 내 목소리가 떨렸으며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며느리가 왔습니다. 지민이를 안고 초라한 옷을 입고 얼굴이 헬쑥하게 마른 며느리가 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며 통곡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며느리에게 다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어머님, 너 때문이야. 내가 도둑질만 안 했어도, 내가 나가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은 안 죽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으며 나는 며느리를 밀쳐내고 나가, 당장 나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조문객들이 나를 말렸지만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지민이를 안고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나갔으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주 지민이를 혼자 키우며 살았고 구멍가게를 계속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으며 2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나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주 지민이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고 그저 상자 안을 뒤적이면서 20년 전 며느리가 남긴 편지를 찾았습니다. 노란 봉투, 한 번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있던 편지였고 나는 그 봉투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으며 천천히 뜯어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손이 떨립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돈을 몰래 가져간 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그 돈은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진우 오빠가 사업을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식당을 차렸는데 망했고 빚이 2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집에 찾아왔고 오빠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한테 차마 말 못하겠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 거 아는데 어떻게 말을 해? 미영아, 내가 대신 좀 가져와 줘.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들어와 벽을 치면서 울었고 내가 쓸모없는 놈이야. 나 때문에 다 망했어.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통장에서 돈을 뺐습니다. 500씩, 100씩, 조금씩. 오빠가 채권자들에게 갚았고 저는 그게 오빠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저를 붙잡고 미영아, 제발 내 얘기는 하지 마. 엄마한테 내가 실패한 거 알리고 싶지 않아. 내가 대신 미움받아줘. 제발. 이라고 울며 빌었고 저는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나쁜 며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빠를, 어머님 아드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오빠가 죽은 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집을 나가서 제가 오빠를 혼자 두어서 오빠가 저를 찾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민이를 잘 키워주세요. 저는 어머님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내 손에서 눈물이 떨어졌고 종이가 젖으면서 글씨가 번졌으며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빚을 졌다는 걸, 내가 중얼거렸고 며느리가 대신 미움을 받았다는 걸, 아들을 지키려고 했다는 걸, 그 모든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였으며 나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미영아 라고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손주 지민이가 내 옆에 앉았고 할머니, 엄마가 뭐라고 썼어요? 라고 물었으며 나는 지민이를 안으면서 할머니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며느리를 미워했고 며느리를 도둑이라고 불렀으며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지키려 했던 거였고 대신 미움을 받았으며 그 미움을 안고 20년을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고 며느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알게 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린 것,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게 한 것, 법정에 세운 것, 집에서 내쫓은 것, 그 모든 게 칼이 되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번호. 20년 만에 누르는 번호였고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쿵쿵거렸으며 받아줘. 제발 받아줘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목소리였고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으며 미영아, 할머니야라고 말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으며 한참 후에 어머님 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한 번만 보자.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며느리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전화가 끊겼으며 나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구멍가게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며느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예전 모습이었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으며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나를 보며 말했고 나는 며느리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었으며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이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잘못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며느리가 나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고 아니다. 할머니가 너무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무릎을 꿇었고 두 사람이 바닥에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울었으며 20년 동안 쌓인 응어리가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미영아, 편지 읽었다. 어머님, 내가 진우를 지키려고 한 거였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고 죄송해요. 어머님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떨렸으며 나는 며느리 손을 잡고 아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느리 손이 거칠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며 손톱이 갈라져 있는 걸 보면서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너한테 너무 끔찍한 짓을 했다.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할머니가 널 도둑이라고 불렀고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을 냈으며 법정에 세웠어. 그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이제야 알겠다.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잡았고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며 나는 며느리를 안으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우리는 계산대 옆에 나란히 앉았고 며느리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며 어머님 드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으며 나는 그 도시락을 받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고 김치가 보였으며 밥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떴고 밥알이 입안에서 풀어지면서 따뜻함이 느껴졌으며 눈물과 함께 밥을 삼키면서 이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숟가락을 들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면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구멍가게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서 2층 방으로 들어왔고 지민이가 엄마 라며 달려가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야 가족이 되는구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앞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으며 밥을 먹으면서 지민이가 할머니,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 같이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대답했고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면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따뜻했으며 나는 며느리 손을 잡고 고맙다 미영아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6시에 구멍가게 문을 열었고 며느리가 함께 내려와서 진열대를 정리하면서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으며 우리는 나란히 서서 가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면 박스를 나르고 과자 봉지를 정리하고 유리문을 닦으면서 며느리가 옆에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 존재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들어오면 며느리가 계산을 했고 사장님, 며느리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나는 자랑스럽게 네, 우리 며느리예요 라고 대답했으며 예전에 소문을 냈던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며느리를 소개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상장부를 보면서 어머님, 이 장부 정말 오래됐네요 라고 말했고 나는 그래, 30년 됐지라고 대답하면서 며느리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미영 3천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나는 펜을 들어 그 숫자 위에 크게 줄을 그었고 옆에 탕감이라고 적으면서 며느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다 없던 일로 하자.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서로를 안으면서 또 울었으며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구멍가게 문을 여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셔터를 함께 올렸고 철커덩거리는 소리와 함께 형광등이 켜졌으며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진열대를 닦으면서 며느리와 나란히 서서 일을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 도시락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며느리가 준비해뒀구나 싶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계산대 앞에 앉아 외상장부를 펼쳤고 빼곡히 적힌 이름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외상 같은 거구나. 빌리고 갚고 미워하고 용서하고 상처 주고 치유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었고 그 외상을 정산하는데 2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제대로 정산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가게로 들어오며 어머님 아침 드세요라고 말했고 보온병을 건네면서 웃는 모습이 햇살처럼 따뜻했으며 나는 며느리 손을 잡고 고맙다 며느리야라고 말했습니다. 손주 지민이도 함께 내려와서 할머니, 엄마 라며 우리를 안았고 세 사람이 구멍가게 안에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심으로 며느리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 했던 며느리였고 대신 미움을 받았던 며느리였으며 그 미움을 안고 20년을 견뎌낸 며느리였습니다. 미워도 밥은 보내는 게 정이라고 누군가 그랬습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오늘도 구멍가게 문을 엽니다. 30년 전과 똑같이.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외상장부도 진열대도 이 좁은 가게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 내 마음입니다. 오늘도 문을 열고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밥을 먹으며 평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이 잘못 전달된 것뿐이었습니다. 미움도 오해도 20년의 시간도 결국은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잊는 게 아니라 함께 기억하며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걸. 오늘도 스팀이 하얗게 피어오르듯 내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면서 다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진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와 용서, 그 긴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